그러면 이제 고구려 고분인데, 이 고구려 고분은 이제 예전에 했던 거 거의 이제 내용 비슷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고분에서 보이는 벽화의 변화를 좀 약간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5세기경에는 대개 보면 그 뭐냐면 주로 이제 그리는 것이 생활 풍습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벽화는 초기에는 노주의 생활 모습과 행렬도 중심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6세기, 7세기 넘어가면서 사신도 같은 추상적 방위신과 전래신의 그림으로 바뀌었고 후기는 사신도 일세였다. 예,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 때는 생활 모습, 불교, 그 다음 사신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고분도 아까쯤 했던 것들 얘기했던 거고 신라도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죠. 발해 고분도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안압궁 있죠? 안압궁.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평양으로 도성 옮긴 초기의 궁궐로 5세기 초에 건설되어 약 160년 동안 궁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성 있죠? 이거는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걸로 착각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한번 수능인가? 수능 보니까 그 지도 그려놓고는 거기에 이제 그 국내성의 평양성을 수도 천도한 왕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이 장수왕 업적을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식의 문제 나오는데 이건 틀렸죠. 장수왕 때 평양성이 없었어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평왕 때 만들어진 거고 이 평양성 북쪽에 위치도 좀 달라요. 평양성 북쪽에 안압궁성이 있었어. 안압궁성. 예, 이거 안 하고 이게 평저성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고구려에는 산성 있죠. 평저 상성 체제니까 산성은 대성상성 있어. 대성상성. 예. 대성상성 있는데 이게 산성. 그래서 저기 쳐도오면 처음에 평상시 안압궁성이 있다가 저기 쳐도오면 한도산성처럼 국내산 한도 관계처럼 어디로 가요? 대성상성 가서 피신하는 거야. 그래서 방어 체제를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세력들이 커지고 계속 쳐들어오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체제가 좀 불리해. 왜냐하면 한번 옮겨가면 이제 뭐냐면 다 궁궐 불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그냥 궁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나 그다음 백성들 민가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것이 나중에는 평양성이야. 그래서 평양성은 그 어떻게 냐 외성이 있고 여기 중간에 가난한 이제 뭐냐면 궁궐 같은 뭐 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뭐냐면 산성 역할은 북성이 있어요. 삼성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래서 외성에서 깨지면 중성에서 싸우고 중성에 깨지면 북성에 가갖고 싸우는 형태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평양성이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도 함락된 지 없어. 그러면 나당정권에 의해서 항복되지 않느냐? 그건 싸워서 항복된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반란이 나서 분란이 나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적의 공격을 통해서 한 번도 이렇게 함락되지 않은 성이 평양성이에요. 자, 하여튼 이 안압궁성 있는가 그 전에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미국사는 각자 보세요. 석굴암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경 요초부도 좀 같이 보시고 향가는 뭐 나올 건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아까 치면 아스카 문화하고 학고 문화 있죠? 요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통론 그 특강 보죠. 한국사 특강. 예.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특강을 볼게요. 여기 한국사 특강은 신특이 아니라 구특이에요. 그래서 신특을 많이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신특이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특을 좀 보거든요. 근데 구특도 다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발제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불교 사상사 있죠. 이 불교사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유학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유학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봐둬요. 그리고 뒤에 보면 8장 한국인의 역사의식에 갖고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 3장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보면 예전에 1910년대 농업정책 나온 거 있죠.
그래서 1910년대, 뭐 20년대 일제시대 때 관련된 내용들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버리거든요, 저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신앙과 이제 그 사상은 요거는 이제 고대 불교부터 해가지고 주로 중세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한 분야사로 이렇게 내용을 조직을 한 건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그 인고 공부할 때 한 10번인가 20번인가 읽었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단 이게 되게 자세히 돼 있고 가끔마다 좀 약간 건지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죠. 그래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려요. 이거는 뭐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설명 못 해드리지만 이제 흐름 같은 것만 좀 짚어드리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불교 사상과 신앙 부분. 자, 여기에서 고대 불교와 관련된 것만 얘기할게요. 중세 불교는 이제 고려시대 불교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조선시대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거는 이제 뭐 한번 갔으니까, 조선은. 자, 그러면 341페이지 보면, 자, 불교는 삼국이 국가체제 정비할 무력에 전래되었다. 그야 고구려는 소수의 왕 때, 백제는 약간 늦은 신왕 때 공인이 됐고, 늦게 되셨네. 신라는 가장 뒤인 버프왕 때 이뤄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공인되었다. 자, 당시 사회는 이미 중앙집권적 국가가 성립되어 시족 공동체 안에 폐쇄적인 게 아니라 초부족적인 상태에 변화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믿었던 그런 그 조상신이나 자기의 각각 믿은 부족신보다는 좀 초부족적인 상태의 그 신앙 상태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것이 고등 종교이자 철학인 뭐죠? 불교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넘어가면, 그래서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야기되는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모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 깨닫게 함으로써 부족적인 정통을 계승하면서도 초부족적인 국가 정신을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고대 왕국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자, 그 불교의 역할? 이 정도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불교의 역할. 좀 진하게 해야 되겠네, 이거. 아유. 자, 한국에 전래된 불교는 한국 사회에 수용되어 정착된 것이지만, 한국인들, 이거 쭉 이렇게 주가 이렇게 많아. 건너뛰고. 자, 한국의 종교로서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수행하기 위해 인도 불교나 중국 불교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석가가 불교의 가르침은 덧없이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 민족을 초월한 세계적 종교였지만 중국을 거쳐 한 번 이제 한국에 들어온 그 불교는 국가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지배자의 특권적 지위를 장엄하게 유지시키는 주술적 성격의 기능이 강했다. 상대적으로 이 주술적 성격이 가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백제와 고구려보다는 신라가 강해요. 이 신라 불교가. 자, 다시 말해 불교의 국가 목적에 봉사하는 종교로서 받아들였고 정치와 불교가 불가분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물론 인도 불교가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가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요소가 내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와 국가의 관계에서 원칙적 정법을 근본 삼는 교주 왕종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국가적 종교의 색채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요게 더 교주 왕종이라는 게 뭐죠? 원래 인도 불교는 교주 왕종이라는 거야. 교주는 뭐야? 여기는 불교가 주고 그 다음에 세속 권력이 그것은 그 뒤를 따른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교주 왕종에 있지만 삼국의 불교는 틀리다는 거 거꾸로 됐죠. 예. 뭐가 주예요? 왕주가 주고 교종이 따르는 거죠.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주 교종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한국 불교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되어 국가 불교가 완전히 유착되고 중국 불교에 있어서 오랜 동안 왕법과 불법의 대립 환경을 거쳐.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왜냐면 뭐 교주 불교 불교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 왕법이 우선이다. 대립 관계가 있었어. 그것이 이제 뭐냐면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불법이 왕법에 굴복된 상태에서 받아들였던 거죠. 왜냐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주는 제가 안 했지만,
요 자체가 좀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쭉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주도를 왜 이렇게 많이 그냥 한 페이지 달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에 이런 거 없죠. 그냥 하려면 뒤에 편집본을 달아가지고 내용을 늘리든지 그래야지. 자, 하여튼 자 여기에서 이제 신라 불교의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신라 불교는 상대적으로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뭐냐 기존의 어떤 샤머니즘 성격 있죠? 토속 신앙을 적극적으로 또 수용을 했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한국 불교 역사상 불교가 왕권과 결합되어 국가적 색채를 농후하게 띠게 된 것은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삼국시대부터이고 그 삼국시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건 신라불교죠. 그 이유는 신라가 삼국 가운데 문화 수준이 가장 낮고 국가의 성장도 제일 늦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국가 체제의 정비와 왕권을 강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신라가 소백산맥 이남이잖아요. 영남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뭐냐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근데 이에만 고구려 백제는 한 번씩 중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신라는 그 능력이 없어. 근데 후에 이제 개방해서 이제 한강유 자세해서 중국 걸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판 의식이 없으니까 뭐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예. 그래서 하여튼 신라 불교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일단 보면 자, 그리하여 불법과 왕권의 대립에 대한 자각도 없이 불교도 왕실에 밀착되어 상호 이용의 관계가 갖게 됐다.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왕법과 불법 대립 과정에서 누가 우세하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신라는 그거 다 이제 생략한 상태에서 뭐가 당연히 왕법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제가 왕실은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국왕을 부처와 동일시하거나 이걸 무슨 사상이라고 하죠? 왕이 곧 뭐다? 부처다. 왕주불 사상이라죠. 자, 아니면 홍법의 정릉서왕. 이 정릉서왕 좀 외워두셔야죠. 자, 정릉서왕을 보는 진종설을 성립했다. 아까 전에 정릉서왕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내려온 왕이 있어요. 말차를 타고 내려온.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릉서왕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인도에 있었던 그 뭐냐면 왕자가 아니에요. 네, 어떤 군주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왜냐하면 진흥왕 때 사방 영토를 많이 확장했잖아.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려면 뭔가 보편적 군주관이 필요했던 거야. 이건 정릉서왕 개념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이지만 진종서도 받아들였죠. 진종서가 뭐예요? 자기가 석가모니 종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면서 자기를 치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여튼 그리하여 이제 23대 법화왕 때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 왕명을 모두 불교였던 불교 왕명시에 덕명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연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진흥왕 때 자신의 이름을 삼이라고 하고 또는 뭐라고 하냐면 승가라고 하죠. 삼이 또는 승가라 뜻하는 삼맥종이라고 했죠. 삼맥종. 네, 삼맥이라고 했고 그 말년에 삭발 출가하여 뭐냐면 병명을 얻었는데 이것이 뭐 법운이죠. 이름하였다. 자, 이에서 진흥왕은 사실상 정교의 양면의 주제로 불릴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도 진흥왕은 왕이면서 또 뭐냐 불교계 또 수장이야. 이런 식의 하면 이런 게 좀 퍼포먼스죠. 그냥 실제로 저대 가서 하겠어요? 살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이제 뭐냐 불교와 왕의 권위를 동시에 정교 일치적 성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진흥왕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전룡서왕의 설화에 따라서 이름을 또 따가지고 뭐와 뭘로 했냐 금륜과 이 륜은 뭐예요? 바퀴란 뜻이에요. 금은 뭐죠? 금바퀴란 뜻이죠. 자, 금륜과 그 다음에 동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률하고 금륜 나는데 동률이 원래는 태자예요. 이 사람은 태자. 근데 도저히 죽죠? 죽어요. 그래서 한왕세기에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흥왕의 예첩이 있는데 그 예첩을 뭐냐면 좀 한번 해보려고 예첩 단번에 넘다가
걔한테 물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있는데 하여튼 죽어. 그래서 동률이 죽으니까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금률이죠. 이걸 금률 또는 했는데 하여튼 금륜이 누가 되면 진지왕이 돼요. 근데 진지왕이 쫓겨나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왕위는 누구로 넘어가요? 동률로 넘어가죠. 그래서 동률의 아들이었던 진평왕이 왕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어떤 의견이 있냐면 성종과 진고의 개념 자체가 그 진평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교과서에 있긴 있는데 진평왕이 자신이 이제 뭐냐면 왕위가 올라갔잖아요. 진주왕이 쫓겨나서. 그래서 동률계가 금률계보다 훨씬 더 뭐냐면 우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면 자기의 핏줄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성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왕족들은 뭐가 된 거야? 진골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 진평왕 자체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낳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자, 하여튼 자, 이것은 전 세계를 통일한 정법으로서 불법으로서 통치할 속세 이상적인 왕자 정윤수왕을 진우왕이 스스로 그 꿈꾸고 신라의 정법 왕국을 시전을 기대에 맞지 않았던 시책의 한 표현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다름아니한 통치를 내세웠다. 정법. 이거 누구하고 비슷하죠? 아소카왕하고 비슷하죠. 아소카왕도 뭘 강조했어요? 불법, 정법, 다름아죠. 그래서 성왕, 그 다음에 진흥왕, 아소카왕 다 전륜서왕이나 다름아니한 통치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진흥왕 때 또 그 조직을 정부의 하랑제도를 이제 전륜서왕과 깊게 연결시켰죠. 당시 하랑은 전륜서왕과 함께 하생하여 용화수 밑에서 성도하고 이 세계 악세를 정하여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할 것이라는 미륵보다 하신한 신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륵불 그러니까 정릉성왕과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예를 드시오. 진흥왕 때 하나는 동률과 금률이라는 또 사륜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 아들한테 또 하왕제도를 실시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왕 조직에서 최초의 항도 조직이 나왔죠. 용화항도. 누가 이끌었던 하왕이에요? 용화항도는 김유신이 이끌었던 항도잖아요. 하왕 조직에서 향도. 용화항도 유명하죠? 제가 이거 글씨를 똑바로 쓰고 싶어도 미끈미끈해서 글씨 못 쓰겠어요, 여기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륵보다 하신이다. 그래서 있고 또한 실제 하강 단체에서 한 구성원들 한두 명이 뭐가 있냐면 승려 낭도가 있어요. 승려 출신 낭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강을 보좌하는 낭도를 선도하는 는 정신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 다음 진흥왕 때 이어서 이제 신라 불교를 왕족불사서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손자죠. 엄밀한 진지왕이니까 진지왕이 이제 족하면서 동률의 그 첫 번째 아들인 진평왕이죠. 그 진평왕은 진흥왕의 손자인 진평왕은 그 자신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석가의 아버지 이름을 땄어. 뭐라고 땄냐면 백정이라고 했죠. 백정, 백반. 그래서 정반, 백정, 동 정반 이렇게 이제 지었고 왕비의 이름도 석가의 어머니를 따서 마야부인이라고 지었죠. 마야부인, 백정과 마야부인. 그리고 진평이 아우도 백반과 국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다 저기 뭐냐면 석가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중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이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국반과 백반의 이름도 정반의 아우, 백반과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겠는데 곡반인가요? 네, 곡반에 각기 따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종서와 연결되는데 진평왕대는 신라 왕씨는 바로 인도 카빌라국의 석가왕씨 찰자지족이죠. 네, 찰자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데 그 크샤티아 있죠. 크샤티아를 뭐냐면 음차한 게 찰자지예요. 찰제리. 이게 크샤티라는 말을 뭐냐면 음차한 게 찰제리예요. 브라만이 더 높은 계급인데 그때는 크샤티아가 이제 높은 걸 인식했나봐요. 그래서 이때 찰제리의 진종설을 그대에 따서 그 수도 골프를 불교적으로 성화시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진평왕 때 와서야 여러 가지 설 중에 성골과 진골이라는 개념이 만들었다.
자신의 어떤 동률계통을 이제 뭐 학고역에서 자신의 동률계통을 성곤이고 동률계통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딸이니까 자기 그 딸도 이제 지겠죠. 성동왕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국반의 그 딸, 그러니까 조카 딸도 지겠는데 진동왕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려 넘어간 거예요. 그 쫓겨난 그 용춘의 그 진지왕의 그 손자, 용춘의 아들이었던 그 김춘추가 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진골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에요. 학설. 그렇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 설이. 아마 누가 주장한지 모르겠죠. 그 경북대 그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신라사 전공 교수님이 그걸 주장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은 왕족불 사사의 표시로서 그들은 부처의 정통과 그 서다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교 서다를 끌어다 부족 서다를 연장시켜 강화시킨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여기부터는 호국불교적 성격이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신라의 이제 불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삼국시대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로서 수의 결사포, 이거 외워두셔야죠? 결사포. 그래서 결사포 지은 원광이나, 다행히도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또 결사포 남아있으면 달달 외우고 그래야 되는데,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결사포.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결사포가 순하나에 가갖고 한번 이제 그 백제가 계속 공격해오니까 같이 치고 하자. 그 내용으로 적혀있을까 이제 유추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항룡사 구출탑의 건립을 건의한, 이거 누구죠? 자장이죠, 자장. 그래서 이런 불교는 중국과의 문화교류에서 국제불교 성격을 가지면서 국가관념에 확립하는데 정신적 체질이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원광이나 자장시대 때 삼국시대 불교는 신라 불교는 국가불교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국가불교적 성격이 점점 벗어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의상과 원효 넘어가서 통일신라 불교죠. 예,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그리하여 항룡사 같은 대사처에 주속하면서 그다음 진호국가 법회, 진호국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뭐냐면 안팎의 위기를 물리치자는 게 진호국가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법회는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백고자해라는 그 법회죠. 백고자해. 그래서 이제 전사적 위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또, 팔간회,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호국가사는 백고자나 팔간회 같은 법회를 이제 주관했다. 그래서 백고자는 인왕경을 읽으면서 왕이 읽으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고, 팔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조시대가 또 연결되죠? 이거는 불교와 뭐가 결합된 거야? 토속신앙이 결합된 거야. 특히 이제, 팔간회는 고조시대 때 국가적 행사도 또 하죠. 이 팔간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한편, 고구려나 백제 불교에 있어서도 국가적 종교 색채를 띈 것은 마찬가지다.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좀 신라보다 약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나라는 불교 수요에 앞서 이미 유교 노장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고대 국가 성장이 일찍 보았기 때문에 왕법과 불법을 이제 완전히 일제시킨 미신적 단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 백제는 신라와 달리 아까 말한 중국 문화를 나름대로 접촉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문화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근데 신라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특히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불교 수입이 이전에 선진적이어서 불교 수입 이전에 이미 국가 성장을 보았으며 문화 수준도 가장 높아서 중국의 남북조 교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불교, 특히 북조 불교의 일본도의 모방적 성격의 미시적 성격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을 폭넓게 교류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불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문화, 다문화를 얼마나 접하냐에 따라서 이 문화적인 어떤 분별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나라는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문화들을 접해봤죠.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그 중국 민족에 통합되지 않은 거야. 근데 여진족들은 뭐야? 접하지 못했지. 근데 문화 수준이 낮은데 갑자기 화려한 중국 문화를 보니까 얘들이 뭐 정신 못 차리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여진 좀 만주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여기는 뒤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좀 설명을 하면, 고구려의 불교는 3단계를 통해서 했어요. 이거는 고구려하고 되게 중국의 불교가 거의 발전 단계 일치돼. 첫 번째 중국 불교 단계는 뭐죠? 그냥 불교를 뭘로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노장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죠. 불교를 노장 사상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이걸 무슨 불교라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던 건데, 구경진과 함께 그 나왔던 그게 무슨 불교죠? 아, 갑자기 나도 생각 안 난다. 그게 뭐지? 예? 예? 아, 맞아. 격의불교. 예. 격의불교죠. 예. 초기 불교는 격의불교 단계가 나와요. 고교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는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여요. 아니, 인도불교. 인도불교를 서역에 가지고 오는 불교 있죠? 이런 불교인데, 이게 대표적인 삼농종 같은 것들이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화된 불교 중에 하나가 청태종이 있어. 청태종. 근데 아직까지 청태종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죠. 청태학 같은 거. 그래도 그 중국의 불교 발전 단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격의불교 단계, 두 번째는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는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걸 약간의 시차를 두면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고구려 불교의 특징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백제를 보죠. 백제는 일찍이 한 군현 및 중국 대륙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한편 또 토착적 기반이 약한 왕실 대신에 귀족세에 강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왕의 전제에 걸려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왕법에서 불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제는 북조의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귀족 세력이 큰 상대로 남조의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법에서 좀 독립된 여지가 많았어. 그런 거는. 자, 그리하여 이제 국가적 차원의 진호국가의 법회 같은 개최되지 않았고, 신라는 다른 모습이죠. 그 대신에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와 활발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승적인 계율 준수가 간주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율종 같은 거미의 계율종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신라 불교와 백제 불교의 이러한 국가적 성격의 차이는 신라 불교가 그 수입 초기에 고구려에 통해서 중국 북주의 불교, 특히 국가적 색채가 강한 북이 불교에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불교의 불교는 국가적 성격이 약한 대신 여기 열반경이나 그 다음에 반야경 이런 걸 중심으로 불교 교리에 치중했던 남조의 헌학적인 어떤 불교, 특히 양나라 불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 양나라, 남조와 많이 교류를 했죠.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능왕릉, 그 무능왕릉 같은 경우는 백제 기술자들 와서 만든 게 아니라 양나라에서 건너온 그 기술자들, 그 건축가에서 만든 벽돌문섬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고, 자,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 불교는 교황면에서 학기적으로 이제 발전되죠. 예전에는 저 신라 불교가 호국불교적이나 진호국가적 성격이 강했어. 근데 이제 통일 신라부터는 이제는 그 백제 불교에서 보였던 교리적 연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론적 연구가 점점 강해져. 그러면서 종전의 어떤 미신적이고 이런 국가적 불교에서 점점 이성적, 합리적 불교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물론 갑자기 넘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갖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도 국가적 불교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을 위해 이제 신라 불교 교황면에서 획기적인 그 발전을 이뤘고 한국 불교 초등학교 체계를 수립하는 큰 단계되었다. 자, 삼국시대에 성립된 신라 불교는 국가적 성격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국왕을 부처와 동일시한 점이나 아니면 홍법의 그 정릉소왕을 보는 점에서 변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 초등학교 획기적인 발전과 번영에서 유교적인 정치 사상이 이해진가요? 그대로 미신적 단계에서 국왕 자체의 권위는 불교가 아닌 누가 이제 내세우는 유교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처가 왕이 곧 부처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 이제는. 뭐냐면 좀 추상적 교리를 가지고, 불교를 대신해서 불법을 이제 왕이 주관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불법의 주관자? 그러니까 왕이 곧 부처가 아니라 일종의 부처님의 대리자? 불법의 주관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약간 고의적으로 좀 세련됐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불교의 국가적 이용도 승려의 개인적 이용에서 확대되어 교단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이뤘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통일신라 넘어가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오교단은 교단이 만들어져요. 교단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단 있죠? 교단이 만들어지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조직이 있어야지. 돈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단이 만들어진다. 자, 통일신라 이후에 불교계의 주도적인 위치는 두 파가 주도했죠. 하엄종하고 법상종이죠. 자, 하엄종은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가장 큰 종파였어. 누가 그 신라 하엄종을 만들었죠? 의상 때 만들었죠. 의상은 자신이 강력한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를 든 게 있어요. 문무왕 때 당에서 이제 기국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당나라 고종의 신라 침공 계획이 있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기국했고 또 문무왕 21년에 그 당시 이제 그 문무왕이 서울에 새로운 성을 쌓으려고 할 때 그들 보내 중지하게 하는 등 정치적 자문 역할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당시 국가주의 의식, 나한테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가의식은 통일제 왕족불 사상에 이끌어 왕실불교, 귀족불교를 정통을 계승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의상불교는 나름대로 또 거기에 벗어나는 것도 있어요. 양면이 동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도기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상의 불교는 원강이나 자장단계 불교에 벗어나 왕실불교, 귀족불교에서 일반민을 포함한 전국가적 불교로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다시 순수한 종교차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원강과 자장단계 불교와 국가적 불교가 또 일단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엄종 하면 그러니까 의상하면 전제왕권만 강화시키고 귀족불교 이렇게 연상시키지만 그 나름대로 의상 나름대로 또 민중적인 성격도 있어요. 일단 그 당시에 있던 정토신앙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미천한 출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또 나름대로 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또 했어. 이 사람이. 예. 자, 위상의 하엄사상은 만유일체 그대로가 그 상직 상입하며 그 다음에 일체 불이하다. 예. 자, 상직 상입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연결되며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무슨 연기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법계 연기사상. 서로 간에 관련돼 있다. 우리가 눈으로 인식되는 것은 뭐냐면 다 허상이지만 그 눈이 인식한 건 뭐든 서로 관계 속에서 그걸 인식한다. 그거죠? 이게 왜 갑자기 메모가 나오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일찍다 다지길. 예. 이걸 무슨 사상이란다? 원흉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심에 의해 만물을 통섭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사상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우주 사이에 있어야 할 개성 있는 자유와 조화 속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을 제공한다. 그래서 하엄종은 그 당시 통일 초기 신라가 이제 직면하고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다툼, 유민 문제, 포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일찍 다 다지기로 해결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의상이 강조되는 것은 일찍 다보다 상대적으로 어디가 강조돼? 다지기를 강조했어요. 이 다지기.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중앙집권적 체제의 정비에서 그런 것들을 자기 가정에서 귀족사의 갈등과 모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깨닫고 정신적 바탕으로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한편 통일신라 이후에도 이제 왕씨나 귀족들에 위한 사원, 불탑, 불상 등이 조선 유행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불탑이나 사원 이런 것들. 사원은 뭐라고 해요? 왕실 사찰, 귀족 사찰들. 원찰. 예. 원찰들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른바 원찰이라고 여기 있네 뒤에. 예, 원찰이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이 가운데 특히 왕실의 원찰이 대규모 이제 장대한 구문을 지어놓고 그 관리를 관리를 담당한 간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관리를 하였다. 대표적인 사찰이 뭐냐면 항농사죠. 예. 항농사 사찰인데 항농사인데 여기에 이제 성전이라는 그 간청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 각부에 이제 책임져 두고
그 책임자를 두고 각국의 장관급을 임명했다. 뭐 등등등 원찰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걸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요게 이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고려시대 이거 갖고 이제 이렇게 고려네요. 자, 요거는 고려고 뒤에 넘어가서 이건 고려 때 읽어보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무격적 불교 신앙을 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신라 불교의 특징 중에 무격적 불교 신앙이 있어. 자, 이 무격적 불교 신앙을 신불스팝이라고 하죠. 신불. 요 신은 뭘까요? 무격. 그러니까 예전에 토속신. 불은 뭐죠? 불교를 의미하죠. 이게 스파바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 자, 이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거 아예 화학적 결합됩니다. 서로 간에 일심 동체가 되는 거죠. 이거 신불 스팝은 신라의 불교도 나오지만 또 어디에서 더 보이냐면 그 일본의 불교에도 보여요. 이런 경향이. 그 보면 자, 무격신앙은 원래 일정한 교존이나 교의가 없어요. 주술적인 곳이고 또 그 제대도 사회적 공동체에 밀접한 관련돼 있다. 그래갖고 이제 무격신앙의 특징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건 좀 넘어가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여기 뒤에 넘어가서 이제 법후왕 때 이제 볼게요. 자, 신라는 이제 법황 이후부터 어떤 이제 신불스팝 것이 있는가를 예를 쭉 들고 있어요, 지금. 자, 불교 공인은 법황 14년에 와서야 가능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2차 돈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무격신앙은 불교의 공인을 계기로 해서 주의적 위치에 밀려나 점차 정통문화 침전되었고, 또 다른 한편 불교가 스팝되었다. 예. 자, 그리고 무격신앙의 내용이나 성격 자체도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불교적 정리되어 개편됐다. 그러니까 불교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격신앙이. 예. 그래서 그 예를 이제 쭉 들었는데 그 거의 모든 제대의 무격신앙은 불교신앙을 대체되거나 불교신앙의 범주에 들어갔는데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원래 제대의 무격이 무당이 담당한 거죠. 무격은 무당이죠. 자, 무당이 담당한 기능이 했던 것을 누가 대신한 거죠? 불승. 사차대 승려가 대신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무당이 했던 역할을 누가 했다? 사차대 승려가 하게 되고요. 또 제대의 신들, 그러니까 토속신이죠. 예, 토속신들에게 불교식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이 거주하는 신성지역도 불교적으로 신성화됐어요. 예, 그래서 정통적으로 신라 시대에는 사정지대에서 4곳이 중요한 그 예전에 모셨던 그 성지가 있었거든요. 그 성지가 다 사찰이 세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불교가 무격신앙과 차원이 다르는 고등정보였고, 그리고 불교 특징 중에 뭐냐면 다른 지역에 전파될 때 토착적인 성격이 뭐야? 다 흡수돼요. 배척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처럼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융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불교 공인제의 불승의 직능의 하나로서 질병을 고친다든가 자식을 구한다든가 다 개인적 형세적 이익을 비는 것인데 이건 무격의 기능이었던 불승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당이 했던 일들 있죠? 이걸 누가 한 거다? 불승이 한 거다. 근데 기독교도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님 보면 항상 고치는 모습이 나요. 그래서 장님도 눈뜨게 하시고 안증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 그잖아요. 이것도 무격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한말 때 항상 선교사들 올 때 항상 뭐도 같이 오죠? 불교 의료 그러니까 병원도 같이 세우지라.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뭐냐면 너희들 병도 치료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 외에도 불교 외에도 다른 종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포교 수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불성의 지능은 국가의 발전을 비는 호국불교인 백고자애나 팔관을 주관한 것이다. 이는 누가 예전에 했냐면 제사장이 있어. 그건 이제 뭐가 불승이 대신하게 되고 그다음 팔관에서 이제 그 제가 신자 8개를 봤는데 8개라는 개자는 뭐냐 하지 말아야 금지 분이야. 8가지를 못하도록 하는데 이거는 그 금욕적 수행적 의의는 불교적 의식이었으나
그 실제 내용은 예전에 했던 추수감사제나 그다음에 이런 그 뭐냐면 추수간의 가모, 성당의 그 가모에 이런 예전부터 했던 의식들 그대로 부처 행사, 불교 행사에 접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간회가 불교와 뭐가 결합된 거야? 토속신앙이 결합된 거야. 연등에는 이제 순수하게 불교적 행사인데 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 그 예가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사망했던 사졸들을 이제 뭐냐면 위에 7일 동안 팔간을 베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태조 때 이제 훈유 10조에서 팔간회를 청령, 오악, 명상, 대천, 용신 등 그 뭐냐면 토속신들이라고 섬길 것을 하면서 팔간의 보여주가는 불승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이 예전에 무격, 그러니까 무격이라는 건 이제 무당들이 했던 주가가 있죠. 주가. 주수는 뭐야? 주가는 주술하다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술하면서 이제 불렸던 노래들을 대신에 이제 뭘 부르는 거죠? 한가를 부르죠. 한가. 요때 한가는 뭐야? 신라, 여기는 그 고려에 비해서 병방의 신라를 얘기해요. 신라의 고유한 뭐냐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그 3대목이라는 한 가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3대목 없어지다가 그냥 아마 삼국사인가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알려지는데 요때 이제 주술적 기능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계승됐다. 그리고 신라 불교에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가 높은 곳도 성덕과 진덕의 여왕의 직위도 여성이 담당했던 무격이라든지 제사장의 정통이 계승해서 가능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샤머니즘 할 때 막 지금도 그렇지만 무당은 남자 무당도 있지만 박수 무당도 있지만 진국은 뭐죠? 여자 무당이잖아. 여러분도 만약에 그 무당을 이제 뭐 부를 때 뭐 남자 무당을 부르겠어요? 여자 무당을 부르겠어요? 여자 무당을 부르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이제 공감도 잘하고 정서적이고 신기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다. 신기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사장이나 이제 무격 이런 사람들은 무당들은 대부분 여자였어요. 여제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풍토 아래 진덕과 성덕이 여왕도 즉위도 가능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불승이라는 것들 중이라고 하죠, 보통. 불승을 보다는 중이라는 칭호는 원래는 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무. 그래서 무에는 옛날 착창웅인데 이 웅이 뭐냐면 자충이라는 말로 이제 나왔고 이 자충이 이제 뭐냐면 중이라는 말로 나왔다. 그러니까 웅, 자충 이것이 완화돼서 뭐가 된 거죠? 이게 중이라는. 웅은 자충은 뭐죠? 이 무당이라는 뜻이야. 무당.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불승의 무격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쭉 나오는데, 자, 불황이나 국가의 수호신을 믿어줬던 각처의 산악이나 대천의 신들도 이제는 그 부처나 보살의 이름을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시험문이 나왔죠? 고려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죠? 이게 무슨 당? 팔성당이죠. 네, 팔성당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팔성당이라고 8명의 이제 산천에 부처 이름과 보살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야. 이름도 되게 길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뭘 반영하냐? 그 당시에 토속신앙과 불교신앙, 그 다음에 또, 풍수 도창? 이런 것들이 다 상호 반영된 거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무신. 공무신이 뭐야, 이거? 공무적인, 지무신. 이거 곡식곡자죠? 그러니까 곡식은 어디에서 나오죠? 땅에서 나오죠. 땅은 뭘까요? 여자의 상징이야. 생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지무신과 연결되는데, 자, 요때 공무적인 지무신도 가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본지 수적 사상이야. 자, 본지 수적 사상은 뭐냐면 이거는 중국,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본지는 뭐예요? 본지는 원래 부처와 보살이죠.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본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본지는 이제 그 뭐냐면 그 부처와 그 뭐냐면 보살이에요. 그리고 수적은 뭘까요? 그 지역의 토속신이야. 그래서 부처가 보살이 토속신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거꾸로 토속신이 부처나 보살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형상들은 그 우리나라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불교 받아들 때 여러 이제 신들도 같이 이제 스팝에도 받아들였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것은 국내의 유명한 사환이나 대천 등의 신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불보살, 이 스파된 곳으로 재불보살, 여러 부처와 보살들이 본지라고 하고, 아까 나오죠? 여기 나오네. 네, 재불보살, 이게 본지라고, 본체라고 하고, 본신. 그리고 제사는 수적이죠. 이렇게 여러 이제 산천에 있는 신령들을 제사를 해갖고 그 수적이죠. 그래서 본지가 수적이 되거나 수적이 본지가 되거나 두 가지의 경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본지 수적설 가운데 가장 등장한 건 불보살은 가는보살이야. 아까 얘기했죠? 가는보살은 뭐 하는 존재였죠? 곳곳에 등장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도와주는 존재야. 그래서 이 가는보살은 원래 모습을 숨기고 나서 뭐냐면 다른 모습으로 많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한 모습 중에 예전에 믿었던 정통 그 신앙들 있죠. 신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게 많은데 하여튼 자, 보살은 때와 이제 그 장소에 따라 각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국가나 개인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해도 믿고 있다. 그래서 이 본지 수적 사상은 불교를 무격신앙을 습합하여 토착하는데 큰 방편이 있고 이 정통도 후에 계속 가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노초의 팔성당 이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냐면 그 산에다가 부처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보살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주 3번에 보면 본지 수적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의 그 내용도 같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신라하고 일본이 본지 수적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좀 약간 달라. 우리나라는 본지를 더 중요시해. 그래서 원래 부처와 보살이 토속신에 변화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일본은 거꾸로죠. 수적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토속신이 뭘로 바뀌는 거죠? 보살이나 부처로 바뀌어요. 이게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신라의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국토설이 있어요. 불국토설. 불국토설은 뭐냐면 원래 신라가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뭐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불교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이게 이제 불국토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게 국도인 그러니까 수도인 경주의 전불시대는 뭐냐면 그 당시 불교 받아들이기 이전에 7가람지설이 있어요. 이게 말자면 전불시대가 뭐냐면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 지금 현생불 있죠. 근데 현생불 이전에 또 그 전에 여러 부처들이 있어요. 예. 그 여러 부처들과 관련된 인연이 있는 7개의 가람설을 주장해요. 예. 사찰설을 가람은 이제 사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에 이제 그 쭉 나오는 청경님이 있고 그다음에 삼천기가 있고 한국남이 있고 용궁부가 있고 등등등 7개 있죠. 이게 전불칠불 그러니까 7개 부처가 한 번씩 왔다 갔다는 거야. 이 7개 부처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장소에 뭐냐면 뭘 세우죠? 사찰을 세우죠. 불교 도입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고 요 장소가 원래 7개 장소가 뭐 했던 곳이냐면 무격신앙에서 상당히 신성한 지역이야. 아마 소도도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습합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불교 통합되면서 전불시대 때 7가람지설로 이렇게 둔갑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뭐가 세워진 거예요? 불사가 세워진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7개 부처가 일찍이 머물렀던 장소 간접화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7개는 원래는 무격신앙과 밀접한 관련된 신성한 지역이 있다. 자, 이것에 이제 불교 공인 뒤에 각종 사찰이 거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로써 삼국시대 경주의 풍요한 사찰은 몰래 모두 제대의 신성지역에서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무격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신들이 부보살로 대체되면서 그 장소도 바로 불교적으로 성역화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격신앙의 신성지역이 꼭 경주 지역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이제 확대됐죠. 그래서 전국 각지의 명산도 불교적 성역화됐고, 불보살의 이제 당주, 처음 이제 간념화돼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문수보살의 주처인 오대산, 간음보살의 주처인 낙상, 법기모살의 주처인 그 금강산,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전해졌다. 그래서 각 봉오리 이름도 불교 따온 것이 적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석가의 교술도 이제 상당히 합리적, 논리적이어서 비합리적, 미신적 요소가 개입되죠. 여지가 없으나 시대가 내오면서 그 불교 전파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제대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불교가 또 아시아적, 중앙아시아, 또 중국, 또 거쳐갖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각기 뭐냐면 무격신앙과 융합이 되면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원래 불교의 모습과 원시 불교의 모습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제 주구장창 적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무격적 불교 신앙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그 중에 삼국의 불교 중에 무격적 불교 신앙이 제일 강한 곳이 어디예요? 신라죠. 그래서 제 첫 번째 예를 든 게 뭐냐면 예전에 제사 무당을 했던 것을 누가 했다? 승려들이 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불승들이 했던 것 중에 질병 고치는 일을 또 누가 했다는 거야? 승려들이 했다. 그리고 예전에 무당들이 했던 이런 제사장과 기능과 이제 불승이 대신하면서 호국병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호국적인 행사도 불교가 있죠. 그래서 백고자네나 팔간회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팔간회 같은 것도 여기에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왕이 즉위할 수 있는 것도 그 당시 무격이나 무당이나 제사장이 누가 했기 때문이죠? 여자들이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있고, 중이라는 명칭도 원래 차차홍이나 그 다음에 자충에서 나왔죠. 네, 요런 것도 이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또 각종 대천이나 이런 신들에게 뭘 붙여줬어요? 보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처의 이름을 붙여주죠. 이건 이제 나중에 팔성당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지 수적사상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불국토설인데 그 불국토설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주가 원래는 칠불시대의 칠가람지설이었다. 근데 이 칠가람지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무속신을 강조한 성지역을 얘기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자리에 사찰 세워졌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불교의 대중화와 이제 정토신앙인데, 이거 되게 내용 많은데, 내일도 해야 되니까, 아쉽지만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요게 좀 건너뛰기가 좀 약간 그래요. 여기 이 부분이 불교사가 좀 강조되고, 또 뒤에 유교도 좀 있으니까, 요거는 고대사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내일 고대사 끝난 다음에, 또 곧바로 중세사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